한국 현대사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우파와 좌파를 나누는 판단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근본적인 기준이 있죠. 생산과 소비에 대한 입장. 그리고 또 부차적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입장, 또 역사적인 입장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쭉 정리해 놓으면 표로 판단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반근대화 견해가 있다는 거예요. 이 근대화라는 거는 고대 사회를 부정하는 것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정반대되는 이념인 거죠. 또 이제 그 근대화에 대한 반발로 또 나온 게 공산주의죠. 고대의 가습적 생각이 있고 공산주의가 있고 현대에서는 고대의 가습적 생각은 기본적으로 인정이 안 되죠. 뭐 신분제도를 인정하고 이러니까 공식적으로. 고대의 생각을 부정하면 근대화 이념이 되는데 근대화 이념을 부정하면 뭐가 되나요? 도로 고대의 가습적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반근대화 견해 민간기업을 제한하고 부정하죠. 정부가 통제했죠. 강력하게 정부가 직접 하거나 고도의 가습적 생각인 거예요. 민간기업 통제, 국유화, 주요 사업은 다 국가가 했죠. 대기업 억제, 중소기업 육성, 국유화를 했고, 이거는 이제 중소기업 육성도 하지 않았죠. 그냥 내버려 두었죠. 고대에는. 이걸 부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 민간기업을 통제하니까 산업이 발전을 안 하더라. 민간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일자리도 많이 생겨서 국민들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제 살기가 좋아지고 국가도 부강해진다. 그 사실을 알고 이제 민간기업 육성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신산업 육성도 있고 또 민영화도 있고 또 기업 성장을 장려하기도 하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업이 커지는 것을 장려한다는 거예요. 왜 장려하나요? 국가가 부유해지고 기업이 소득을 많이 얻으면 그렇잖아요. 거기에다가 기업이 커지면 일자리를 많이 제공한다는 거예요. 어떤 기업이 1000명의 일자리를 제공해요. 근로자가 1000명이 되겠죠. 10,000명을 고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 사회적으로 이롭다는 거예요. 10만 명 고용하면 더 훨씬 이롭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 성장을 장려한다. 대기업을 억제하는 거는 근대화 이념에 반한다는 거예요. 국익에도 반하고 국민들에게도 해롭죠. 대기업이 많으면 좋잖아요. 양질 일자리가 많이 제공되니까. 당연하죠. 이걸 뒤집어 버리죠. 민간기업 제한 부정해버리죠. 그 위와 동일하죠. 뭐 민간기업 통제하고 국유화하고 똑같죠 뭐. 그 뒤집으면 똑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대하고 공산주의는 완전히 근대화 이념을 죄악시하면서 완전히 뒤집어 버리잖아요. 고도의 간섭적 생각보다 더 나아간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같은 부류인데 근대화 이념은 어떤가요? 자유로운 경제활동. 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나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 부정했다는 거예요. 고도의 간섭적 생각은. 상공업 통제하고 성장하면 사회가 혼란스럽다 생각하고 투자를 제한하고 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투자와 거래 제약시를 했죠. 근데 근대화 이념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아, 투자를 많이 해야지 또 민간 기업이 잘 육성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또 민간 기업이 육성되기 위해서는 시장이 발전해야 되고, 왜냐하면 민간 기업은 팔아서 수익을 내니까.
유지되고 수익내니까. 완전히 반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뒤집어 엎어버리죠. 공산주의는. 자유로운 경제활동 제한하거나 부정하죠. 그럼 뒤집으면 뭐가 되나요? 고도의 가십자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대화 이념이 고도의 가십자 생각을 뒤집어서 생성된 건데 이걸 뒤집어 버리면 고도의 가십자 생각이 돼버리는 거죠. 투자와 거래 제한 금지, 투자와 거래 제약 시장. 한국에서는 불로소득을 내세우면 부동산 투자 거래 제약 시장. 특히 부동산 거래에 예민하죠. 한국의 공산주의 세력은. 그래요. 근대화 이념은 어떤가요? 신분제도를 금지하죠. 고도의 가십자 생각은 어떤가요? 신분제도를 옹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출신 성분을 중시하죠. 어느 혈통이 어디냐 이러면서 충성 강요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능력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뭐 노비로 태어나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봤자 뭐예요. 노예로 태어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기술 독점을 인정하죠. 정부가 독점하잖아요. 신분제도를 금지하는 근대국은 어떤가요? 혈연, 지연, 학연, 성별, 인종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버리죠. 그러면 남는 게 뭔가요? 어쨌든 사람이나 집단을 평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능력에 따른 평가가 자동적으로 중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걸 다 인정 안 하니까. 특정 신분 이익 보장을 금지하죠. 기술 독점도 금지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기술을 익힐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기술을 익힐 수 없게 하면 신분제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여튼 뭐 잔재가 아직까지 남아 있죠. 그래서 한국도 완전히 신분제도가 철폐된 국가는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금지했지만 이런 것들이 다 실현돼야지 공식적으로 철폐된 거죠. 근데 신분제도를 금지했는데 이것을 뒤집어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신분제도를 옹호하게 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도 신분제도 우리 폐지한다 이러지만 사실상 신분제도가 형성되어 있죠. 공산당 일당 독재하니까 공산당 소속된 당원들은 자연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 되는 거죠. 출신 성분 중시하게 되고 당선 강요하게 된다. 그럼 뭐 이런 게 약하면 능력이 있어봤자 뭐예요? 필요 없다는 거죠. 정부가 기술 독점하죠. 뭐 재산뿐만 아니라 기술도. 뒤집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고도의 간섭적 생각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유재산 보장하죠. 근대화 이념은. 근데 이게 왜 나왔나요? 고대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정하더라도 보장이 잘 안 됐죠. 그 관리들이 맨날 수탈하기 위해서 인권 유린하고 그 사유재산 침탈이 허용이 됐다는 거예요. 재산을 제약시하고 청빈을 강조했죠. 이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근대 국가는. 사유재산 침탈 금지 안 돼. 뭐 신분이 높건 관리이건 사유재산은 철저히 보장돼야 돼. 그렇게 한 거죠. 재산 형성을 장려한다는 거예요.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성실하고 창의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실, 창의 이런 걸 강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세금을 통한 재산 침탈 금지 현 시대에서는 법인세율 인하 뭐 이런 걸 한국에서도 주장하죠. 민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또 뒤집어 엎어버리죠. 공산주의 세력은. 엎어버리면 말했잖아요. 엎고 엎으니까 결국은 또 고도의 가속적 생각이 돼버린다고. 이게 공산주의가 그렇죠. 사유재산 침탈 허용 아예 뭐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재산을 제약시하죠. 당연히 청빈을 강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부유해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국가에서는. 한국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강화로 재산 침탈 한다. 노무현 때부터 그렇게 된 거죠. 또 법인세율 인상해서 민간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으려 하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고대와 공산주의, 고대의 간섭적 생각과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똑같다. 결과적으로도 다 똑같다. 뭐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고도의 간섭적 생각은 어떤가요? 한국에서 시장을 제한하거나 부정하죠. 척양척에 외치면 무역 제한 및 금지. 그렇잖아요. 조선 때 그랬잖아요. 척양척에 무역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뭐 투자 유치 관심 아예 없는 거죠, 뭐. 뒤집어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아, 시장 육성 및 개척을 해야 된다. 무역 확대 및 투자 유치가 예 힘쓰죠. 그래요. 근대 국가에서는 그래 최고 지도자가 뭐 대통령제는 대통령이죠. 뭐 수출하기 위해서 힘쓰고 그런 게 그런 게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다른 국가들과 교류하면서 수교를 맺으면서 시장을 확대하고 뒤집어 버리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시장을 제한하고 부정하죠. 뭐 무역 이런 거 제약시하게 되죠. 시장을 부정하니까. 투자 유치를 외국 기업이 자국민 수탈로 생각함. 그렇게 역사가 또 많이 서술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민지 시기에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많이 투자했죠. 그럼 일자리가 제공되잖아요. 수탈해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투자하면, 투자하면 좋은 거죠. 일자리 생기니까. 예나 지금이나. 한국에 공장을 지어줘요. 좋나요, 안 좋나요? 아,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일자리 생기잖아요. 똑같은 거지. 그래요. 그 공산주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가 판을 치면서 남미에서 어떤가요? 국유화를 많이 했잖아요. 자기들이 투자할 수가 없어서 기술도 없고 자금도 없고 그 국유화하면 어떻게 되나요? 좋은 방법이 아닌 거죠. 수탈한다면서 국유화했겠죠. 다 못 살게 되잖아요. 투자 유치하면 좋은 거지. 네, 그런 이제 잘못된 생각은 좀 사라지는 상황이죠. 투자는 좋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특히 뭐 공업에 투자했다 이러면 좋은 거죠. 산업간 평등 중시.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집어 엎은 거라는 거예요. 고대의 생각을. 농업을 중시했죠. 고대는. 아, 상공업 이런 거 발전시키면 안 된다 이런 생각했던 거예요. 상공업을 전시했죠. 또 농민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어, 쭉 있어 왔던 거죠. 사농공상 이러면서. 근데 근대화 이념은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안 된다. 산업가는 평등해야 된다. 그게 어, 국가 발전과 국민들이 풍요롭게 사는 길이다. 상공업, 금융업, 신산업, 상공업, 금융을 육성하려 하고 금융업을 육성하려고 신산업 육성하려 하죠. 식량이니까 농업을 또 경시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농업 생산성을 강화해야 된다. 농민 보호하고 농업 생산성 강화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농업 생산성을 강화하면 결국은 또 농민들이 더 잘 살게 되는 거죠. 생산성 높은 기업이 소득이 많듯이 또 농민을 보호하다 보면 농업 생산성이 약화되죠. 농업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 보호하는 게 꼭 농업 생산성 강화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농민 보호하는 정책이 진짜로 농민을 보호하는 정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산업과 평등을 깨버렸다. 하여튼 반대로 뒤집어 버리니까 이제 농업 중시가 돼버리더라.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국가 중에서 상공업이 상업은 원래부터 금지하니까 상인이 시장을 형성하니까 뭐 공업이 발전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상업 규제 내지 금지. 공업, 근데 이제 공업 육성 실패 결과 농업 중시, 농민 보호.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고대랑 똑같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공산주의에도 주류 공산주의가 있고 변태 공산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주류 공산주의는 상업은 금지해도 과학기술과 공업은 중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결국 농업을 중시하게 되느냐? 공업이 육성이 안 되더라. 공업이 쇠퇴해버리더라. 산업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북한이잖아요. 북한은 일본 패망 때 산업시설이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2, 3등을 다투는 국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960년대까지는 한국보다 잘 살았다는 얘기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더 발전하지 않고 공업이 오히려 쇠퇴해버리더라. 그 왜 그런가요? 말했잖아요. 정부는 생산에 있어서 민간보다 능력이 떨어진다. 정부가 공산주의 합nap시고 생산의 산업시설들을 직접 관리하니까 망가져 버린 거죠. 그래요. 또 어떤가요? 정부와 민간 사이 평등을 달성한다. 정부를 민간 위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대화 이념은. 이거는 이제 고도의 관습적 생각을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고도의 관습적은 정부의 우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정부의 산업장악 및 통제 인정하죠. 생산과 소비 직접 개입 인정하죠. 관리 수탈도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란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정부의 산업장악 및 통제 금지, 생산과 소비 민간에 맡김. 정부도 얘기했잖아요. 생산의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지원하건, 직접적으로 지원하건, 뭐 인프라를 만들어서. 뒤집어 엎어버리면 또 공산주의는 뒤집어 엎어버리죠. 관습적 생각하고 똑같아지잖아요. 정부의 산업 및 통제를 이제 인정하는 거죠. 생산과 소비 직접 개입하죠. 공산주의는. 다 같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와 고대농민국가의 생각은. 다른 게 있다면 뭐냐? 공업을 사실은 육성한다는 거예요. 주류 공산주의는. 실패하다 보니까 결국은 농업 중시로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식량이 없으면 굶어 죽으니까. 사회가 유지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핵심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공산주의를 수립을 하면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과학기술 육성하고 공업 육성하면 아 굉장히 좋은 국가가 될 것이다. 근데 부정하면 전부 고도의 가습적 생각과 똑같아진다.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고대다에서 뭐 신분제도 다 인정했겠냐는 거예요. 인권 유린된다는 거 몰랐겠냐는 거예요. 사람은 다 어, 평등하다 이런 생각이 없었겠냐는 거예요. 다 있는데 결국은 몇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반근대화 견해가 이제 주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조건이 뭘까? 기본적으로 이제 민간기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회주의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인정하지 않게 되면 이제 신분제도가 형성되고 이제 인권 유린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서 그래요. 고도의 가습적 생각,
줄을 생각이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생산과 소비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 공산주의와 고대의 관습적 생각은 거의 같다. 물론 다른 점도 있다. 한국의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은 대체로 반문명적 농업 공산주의를 수용하고 있다. 그렇죠. 예전에 다 확인했죠. 하지만 주류 현대 공산주의가 반문명적 농업 공산주의는 아니다. 원래는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이 좀 약간 변태적인 공산주의가 이제 생성된 거죠. 주류 공산주의는 민간기업을 부정하니 시장 역시 부정한다. 오늘 민간기업을 시장에 있으면 민간기업이 육성이 되잖아요. 또 민간기업을 다 없애면 시장이 생겨나지 않겠죠. 배급제로 가니까. 하지만 문명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공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주류 공산주의는 문명을 발전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기술과 공업을 잘 이용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공업 육성에 실패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농업을 중시하게 된 것이지. 식량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공업을 경시하고 농업을 중시한 것은 아니다. 원래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농업을 중시하게 된 거지. 공산주의 국가가 실패한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다. 수천 년간 정부가 산업을 통제하고 직접 생산하에 성공한 사례는 없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민간기업 육성을 장려한 근대국가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산업이 발전했다. 이는 민간의 생산 능력이 정부의 생산 능력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요. 조선의 초기와 조선의 후기 상공업이 뭐 크게 뭐 차이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500년이라는 기한이 흘러도. 근데 민간기업을 한번 육성해보자 하고 하니까 수십 년간의 발전은 그 500년의 발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히 컸죠.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시장을 중시한다는 말은 무역을 중시한다는 말이다. 무역을 통해 부족한 물자를 얻을 수 있으니 무역이 발전한 국가는 풍요로울 수밖에 없다. 반대로 무역을 경시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부족한 물자를 스스로 생산해야 하니 빈곤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야, 우리 무역으로 우리 절대 빈곤을 해결하자. 그게 박정희라는 거예요. 근대국가의 수립 원리를 핵심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당시 김대중 김영삼 이런 사람은 뭐 했나요? 우리가 무슨 무역이냐 이러면서 우리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런 식으로는 해결이 안 될 뿐 아니라 절대 빈곤. 원래 근대 국가는 무역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거예요. 민간 기업을 육성하면서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방법이 식민지를 만들었잖아요. 식민지를 만드는 게 다 시장을 통해서 부족한 물자를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국가 수립 유지 발전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력이 하는 것이다. 그렇죠. 개인이 하는 게 아니죠. 세력은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모임에 의해 형성되는데 개인들이 모여 단체를 만들면 외관을 갖춘 단체가 된다. 외관을 갖춘 세력이 되는 거죠. 그러한 단체에는 정당, 시민단체가 있다. 국제관계가 큰 영향을 미치는 현 시대에서는 타국가나 타국의 단체 역시 경우에 따라 세력이 포함된다. 그렇죠. 한국을 세울 때 공산주의 세력에 맞서서 한국의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은 미국과 연합을 했잖아요. 그때 미국은 같은 세력에 속하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소련이 같은 세력에 속하는 거고. 학습을 통해 생산과 소비에 대한 입장을 이해하면 우파와 좌파를 나누는 판단 기준을 쉽게 알게 된다. 그렇죠. 이거 공부하면 뭐가 우파인지 뭐가 좌파인지 금방 알잖아요.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뭐,
그래 한 시간만 투입하면 제대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즉 좌파 인사가 우파 인사처럼 행동할 수 있고 좌파 인사가 우파 인사처럼 행동할 수 있다. 그렇죠. 우파 인사가 좌파 인사 뭐 얼마든지 우파 인사인 척 하면서 좌파 인사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파와 좌파를 나눈 기준만 알면 기준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지만 좌파 인사가 우파 인사인 척 하거나 우파 인사가 좌파 인사인 척 하더라도 하는 행동과 말에서 허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을 괴멸시키면서 근대국가를 수립할 수 있겠는가? 가능하냐는 거예요. 세력이 국가를 수립한다는 거예요. 한국에 근대국가 수립 세력 없이 한국에서 세워지냐는 거예요. 유지가 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개멸되면 공산주의 국가나 그와 유사한 국가가 세워질 수밖에 없다. 당연하죠. 기본적으로 근대국가 수립 세력 아니면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인데 특히 한국에서는 공산주의 세력이 득세하고 있죠. 주류죠.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에서. 우파에서나 우파와 집단인 척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하는 이는 결국 공산주의 세력 내지 공산주의 세력의 하수인이라는 겁니다. 우파 인사인 척 하는데 우파 세력을 괴멸시키려 해요. 그 사람은 뭔가요? 좌파 세력의 하수인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누가 국가를 수립하나요? 세력이 국가를 수립하지 개인이 수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대표적인 단체로는 조중동이 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가르치죠. 잘 보라는 거예요. 조중동은 박근혜 탄핵정국 때나 윤석열 탄핵정국 때 근대국가 수립 세력을 괴멸시키는 데 앞장섰다. 잘 보라는 거예요. 박근혜 탄핵정국 때 어땠나요?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괴멸에 성공시켰죠. 근데 조중동의 신뢰가 컸던 거죠. 또 윤석열 탄핵 때도 보라는 거예요. 앞장섰다는 거예요, 사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개멸에. 그럼 이런 집단은 뭘까요? 근대국가 수립을 누가 하냐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하는 거지. 괴멸시킬 수 있었던 거는 박근혜 탄핵 정국 때 조중동이 근대국가 수립 세력에 속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이제 괴멸돼 버린 거죠. 근데 이 단체들이 이런 행동을 계속한다? 그러면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우파 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력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는 근대국가 수립에 기여한 일을 존경하고 근대국가 수립에 기여할 인사를 지지한다. 당연하죠 뭐. 반면에 공산주의 세력 인사는 근대국가 수립 세력과 투쟁하거나 공산주의 국가 수립에 기여한 일을 존경하고 근대국가 수립 세력과 투쟁하거나 공산주의 국가 수립에 기여할 인사를 지지한다.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적인 점들을 고려하면 우파 인사와 좌파 인사를 구별하는 다양한 기준들이 생기기 때문에 좌파 인사나 우파 집단이 우파 행세하더라도 들통나기 마련이고 우파 인사나 집단이 좌파 행세하더라도 들통나기 마련이다. 기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기준은 이제 이거지만 얼마든지 위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부차적인 기준을 대버리면 들통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대화인이 우파 정당 지지, 개화당 지지, 자유당, 민주공화당 등 우파 정당 지지. 보통 이제 지지한 정당이 있죠. 반근대화 견해는 어떤가요? 반근대화 세력 대표 집단 지지, 위정 척사파 지지. 동학은 이제 시대에 따라 바뀌긴 하지만 동학난을 일으킬 때 동학 지지 이러면 이 사람 그런 사람은 반근대화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구나 이렇게 파악하면 된다는 거예요.
현재는 뒤집으면 좌파 정당이죠. 북한 공산당, 현 시대 같으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좌파 정당 지지. 당연하죠. 뭐 좌파 세력 인사가 좌파 정당을 지지하지 우파 정당을 왜 지지해요? 반근대화 견해. 고대에는 뭐 있었나요? 반근대 국가 및 대륙 세력과 연대 추구, 친청 친러 반일 친대륙이죠. 근대 국가 및 해양 세력과 연대 추구. 근대화 이념에 따르면 다 설명을 했죠. 친일, 친미, 친해양 세력이 되는 거죠. 한미일 연합을 중시하게 되고 대륙 세력에 맞서서. 현대는 또 어떤가요? 반근대 국가 연대 추구 및 대륙 세력과 연대 추구. 잘 보라는 거예요. 뒤집으면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거의 똑같죠. 종북, 친중공, 반미, 반일, 친대륙 세력. 또 한국에는 또 뭘 주장하나요? 미군 철수 주장, 전시작전 해소 주장, 반일 감정 조장하고 그렇죠. 친해양 세력이 되지 못하게 하게끔.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근대화 이념. 또 이제 근대국가 수립에 기여한 인사를 존경하겠죠. 당연히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니까 근대국가 수립에 기여한 인사를 좋아하겠죠. 과심정변 인사들. 근대국가를 한국을 건국하는데 큰 기여를 한 이승만. 또 산업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근대국가를 수립하는 데 기여한 박정희, 전두환들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뒤집어 버리면 어떤가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과 투쟁한 인사를 존경하게 된다. 현대선 그렇게 되어 있죠. 뭐 김일성 일가, 한국 수립에 반대한 김구, 뭐 김대중, 김명삼, 노무현, 근대국가 수립할 때 막 반대했죠. 뭐 산업화를 할 때 산업화 반대하고 그런 사람들 존경하겠죠. 국가 간에 따라서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근대화 이념에 따르면 근대국가 수립에 기여한 사건을 기념하겠죠. 가심전변 좋게 본다는 거예요. 1948년 8월 15일 한국 건국일 그 기념일로 생각하죠. 1961년 5.16 혁명 아니 그 5.16 혁명과 1979년 12.12 혁명이 없었으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산업화된 국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지. 반면에 반근대화 견해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에서는 어떤 사건을 기념하나요? 척양척에 외쳤던 1894년 동학난, 1948년 4.3 폭동, 한국 그래 4.3을 막 미화하려고 하죠. 한국 수립을 저지하려 했던 사건인데 1960년 4.19 폭동, 이승만 정부를 무너뜨렸으니까 막 기념하려고 하죠. 1980년 5.18 광주 밀란 등 딱 그 근대국가 수립에 그래요. 저항한 근대국가 수립과 세력과 투쟁한 사건들만 기리려 하잖아요. 그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이니까 당연한 것이겠죠.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게 뭐 단순히 다른 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대화 이념은 고도의 관습적 생각을 뒤집어 엎어버린 거고 정반대로. 근대화 이념을 정반대로 뒤집어 엎어버린 게 그래요.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뒤집어 엎었으니까 고도의 관습적 생각과 공산주의는 같다는 거예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같아져 버리는 거죠.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판단 기준을 쭉 정리해봤죠. 그래요. 이 표만 딱 보고도 다 안다는 거예요. 주로 이제 반근대화 견해를 지니고 있으면 이 사람은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구나. 근대화 이념을 쭉 이렇게 지니고 있으면 이 사람은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구나. 위장을 해도 또 다른 이제 기준들을 들이대면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래,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